다음 주제 발표는 조병관 카이스트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생명과학과의 조병관입니다. 오늘 과총 바이오 경제 포럼에서 발제를 맡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앞서 이승구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좀 되게 거시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내용 중에서 조금 디테일로 내려가서 어떤 기술이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바이오 파운드리 내에서 어떤 기술들이 직접화가 돼서 이러한 가속화를 이루어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성생물학이 바이오 파운드리라든가 이런 거에 기반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합성생물학을 저희가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DNA 디바이스 모듈 설계로 공학으로서의 생명과학을 구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정의입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과학으로서만 머물던 생명과학을 공학의 개념을 첨가를 해서 저희가 유용하게 사용을 하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연에 존재하는 생물체를 저희가 개량을 할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걸 저희가 정의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다음에 유용성은 이렇게 저렇게 이런 생물 시스템을 만들면 공히 예측 가능하고 안전하고 성능 또한 높은 그러한 시스템 및 바이오 디자인이 돼야 한다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유용성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러한 생명과학은 다양한 난제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죠. 첫 번째는 너무 복잡해서 재현성이 떨어진다든지, 두 번째는 너무 다양해서 예측이나 효율이 낮다든지, 세 번째는 표준화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공학적 설계가 불가능하다든지, 이러한 인트린식한 바이오 분야의 난제를 공학적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저걸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화가 어려웠던 부분들은 저희가 부품화시켜서 공학으로 조립할 수 있게 만들고, 설계가 어려웠던 부분은 극도로 단순화시켜서 설계를 하게 만들고, 다음에 설계된 것들은 저희가 합성을 통해서 창조해내고, 다음에 이를 바이오 산업에 응용하고자 하는 이러한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승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파급 효과는 공이 전 분야에 걸쳐 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합성생물학은 다양한 세계 기관들에서 이 국제적 영향력이 큰 기구나 회의에서 세상을 바꾼 미래 유망 기술로 여러 번 선정이 된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오 R&D의 혹은 산업화의 패러다임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들으셨지만 기존에는 모든 대부분의 기술 개발은 탑다운 방식입니다. 즉, 있는 거를 없애거나 넣어서 그 변화를 측정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기능을 연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를 합성생물학에서는 버텀업 방식으로 바꿉니다. 즉, 저희가 이 측정해내고 연구하고 싶은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 때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가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이 이해의 이런 패러다임을 저희가 발명의 패러다임으로 바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가능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 서열 분석 비용에 굉장히 그 비용이 격감된다든지, 유전자 합성 기술이 너무나 발전을 해서 저렴하게 된다든지, 그리고 AI 로봇 등의 자동화 기술의 혁신이 이루어져서 저희가 기존에는 구현하지 못했던 스케일의 실험이나 기술 개발을 달성해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성생물학의 주요 기술은 크게까지 4가지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DNA 합성이고요. 두 번째는 크리스퍼 기술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네틱 엔지니어링 기술이 될 수 있겠고, 세 번째는 AI 기술을 포함한 모델링 기술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설계 기술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바이오 분야에서 설계라고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려웠는데요, 요새는 바이오도 설계를 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4가지로 제가 캐타고라이즈를 했지만, 이 내부에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 개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 말씀드린 저런 기본 기술을 합성생물학에서는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설계된 것을 합성하고, 합성된 것을 만든 것을 시험하고, 시험된 결과를 학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터레이션 시켜서 이 사이클을 여러 번 돌림으로 인해서
저희가 목적한 바를 이루어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설계 단계는 당연히 저희가 유전자나 유전체를 설계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두 번째 합성, 즉 만드는 단계는 당연히 대량의 유전자나 세포를 만드는 빌드 단계가 되겠고, 세 번째는 다양한 로봇 시스템이나 메저먼트 시스템을 이용한 대규모 테스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결과를 저희가 너무나 스케일이 크니까 사람의 손으로는 저희가 분석하기 어려우니 인공, 즉 AI 기반이나 다양한 컴퓨터 기반의 모델링을 통해서 저희가 그 결과를 압축해내고 또 의미 있는 결과들을 끄집어내는 그러한 설계 프로세스를 향상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세스를 돌리게 됩니다. 하나씩 간단하게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합성생물학 기반의 설계입니다. 세포는 굉장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즉 저희가 전부 다 이해할 수가 없죠. 합성생물학에서는 그 전부 다 이해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가정을 갖지 않습니다. 갖지 않고요. 이 생명체 내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저희가 끄집어내서 단순화시킵니다. 그래서 왼쪽 밑에 보시면 바이오 부품의 표준화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생명 현상을 일으키는 다양한 유전자라든가 이런 컴포넌트들을 저희가 꺼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단순화시키는 게 바이오 부품의 표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표준화된 이러한 바이오 부품들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어 맞춰서 만들어내는 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인공회로가 되겠습니다. 즉 저 인공회로는 세포 안에 존재하는 회로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세포 안에 없었던 회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인공회로들을 여러 개를 모아서 붙이면 바야흐로 세포 내에서 구동 가능한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가 설계가 되겠고요. 그럼 저러한 설계를 세포 안에 구현을 할 때 과연 하나씩 손으로 할 수 있겠느냐? 못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AI, 즉 IT 기술 융합의 알고리즘 기반의 회로를 설계하자입니다. 이미 이러한 개념들은 이미 과학계 내에서는, 학계 내에서는 이미 보고가 되어 있고, 이 보시다시피 이건 MIT에서 만들어낸 첼로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즉 저희가 원하는 어떤 피노타입, 즉 결과물을 넣게 되면 그거를 구동할 수 있는 회로들을 설계를 해주는 자동화된 바이오 CAD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그 설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설계를 구현하기 위한 유전자, 즉 ATGC로 이루어진 DNA 서열까지 제시를 해줍니다. 즉 저 정도까지 저희가 설계 기능이 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설계가 끝났으니 그 설계도대로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것이 바이오 부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바이오 부품은 아무나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한국에서 사용하는 바이오 부품이 미국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야 되겠고요.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는 바이오 부품이 한국에서도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즉 국제적인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한 표준화를 지금 하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바이오 부품이 그리고 또 뭐 100개, 1000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바이오 부품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뱅크라고 하는 기관에 이렇게 디파짓돼 있고 어베일러블한 바이오 부품의 개수는 대략 한 2만 개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됨으로 인해서 저런 사용 가능한 표준화된 바이오 부품의 숫자는 훨씬 더 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즉 바이오 부품의 종류는 바이오 현상을, 생명 현상을 일으키기 위한 모든 컴포넌트들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런 바이오 부품을 어떻게 하면 대량으로 발굴하고 개발할 수 있느냐? 기존에는 하나 두 개의 성능을, 즉 기능을 규명하는 데 멈췄다면 현재에는 이 시스템 생물학 기반의 다양한 이 분석 기반으로 다양한 유전자 부품들을 저희가 발굴할 수 있고, 그 발굴된 부품들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자동화 기반의 고속 대량 스크리닝 툴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이, 즉 여기까지는 그러면 DNA 서열과 그 DNA 서열로 이루어진 바이오 부품의 성능 두 가지를 연결시킬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저희가 스펙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표를 만들 수 있게 되고 세기별이나 기능별로 저희가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품질의 유전자 부품을 제작을 하게 되고 유전자 회로 구축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바이오 부품들을 이제 끼워야 될 텐데요. 근데 이 바이오 부품을 끼기 전에 이 바이오 부품들을 하나씩 만들어야 할 겁니다. 근데 만들 때 사용되는 게 DNA 합성 기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DNA 합성은 1960, 70년대 개발된 화학적 DNA 합성법을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효율 좋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만들 수 있는 길이의 한계가 있죠. 대략 맥시멈 250 뉴클레오타이드 정도까지, 250개 정도만 저희가 이을 수 있습니다. 즉 250개 정도의 길이만 화학적으로 합성을 할 수 있게 되죠. 현재까지 알려진 정확도는 액큐시는 대략 한 37%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유전체의 사이즈는 기가베이스 단위고 저희가 합성할 수 있는 DNA 길이는 250개 정도니까 250개의 합성된 것들을 이어 붙여서 기가베이스 페어 단위 유전체를 합성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고 현재는 이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머징 테크놀로지로서 이 생물학적으로 DNA를 합성하는 기술들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즉 효소를 이용을 해서 길이에 제한이 없는 DNA를 합성하는 기술들을 개발을 하자라는 게 제한이 되어서 현재 굉장히 이 기술 개발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짧게 만들어진 DNA들 서로 이어붙여서 유전체까지 만드는 수준의 현재 과학기술은 이루고 있습니다. 요 제가 6가지로 간략하게 요점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인공 유전체는 2008년에 JCVI에서 만든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이게 첫 번째 보고입니다. 즉 5kb 베이스 페어 단위 이것 전부 다 이어가지고 대략 한 582kb 베이스 페어 단위의 미생물이죠. 미생물을 하나 합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 다시 한번 개량을 했고요. 이때는 1메가 베이스 페어 정도까지 키웠고요. 2016년도에는 똑같은 마이코플라즈마 비슷한 건데요. 마이코이드라는 이 미생물을 합성을 했는데 이때는 설계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존에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유전체를 그대로 복사하는 수준이었다면 2016년도에는 설계된 설계도를 기반으로 저런 531kb 베이스 페어 사이즈의 유전체를 합성을 하게 됩니다. 2019년도에는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서 카울로박터라는 미생물을 합성을 하게 되고요. 최근 2019년, 2021년 올해죠. 올해까지는 이제 대장균을 합성을 하게 됩니다. 대장균 유전체가 대략 한 4.5메가 베이스 페어 정도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 대장균 유전체에 존재하는 이 코돈이라고 하는 이 특정한 서열이 있는데 그 코돈을 전부 다 없애거나 자기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디자인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코돈을 바꾸게 되면 저희가 미생물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화학 제품을 만드는데 상당히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원천 기술은 현재까지 개발이 되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에 이렇게 인공 유전체까지 만들어지면 저희가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른쪽에다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로보틱스 기반의 테스트에서 어느 정도 스케일로 이루어지냐면 일주일에 대략 한 500개 정도의 DNA 어셈블리가 이루어지고요. 일주일에 대략 한 1,600개 정도의 균주가 제작이 되고요. 여기서 균주라고 하는 건 미생물 하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대략 한 10만 개 정도의 시료가 분석이 되고 1년에 대략 한 150만 개의 균주를 파이널 그 성능까지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저 정도 스케일로 저희가 테스트가 이루어져야만 여기서 나오는 정보들을 런해서 지식화시키고 이터레이션 시켜서 이 저희가 원하는 고성능의 바이오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 테스트 스텝에서의 장점은 시험 규모가 커진다, 스케일이 커지고 두 번째 시험 속도, 스피드가 늘게 되고 세 번째 처리 용량, 스루풋이 올라가게 되고 네 번째 리프로듀서빌리티가 상당히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기존의 바이오 분야의 난제로 이루어졌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런 단계입니다. 런 단계는 테스트 스텝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AI 기반으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내고 요점 정리하는 거죠. 거기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결과를 다시 한번 설계 스텝에 전달을 해줘서 설계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모든 생명체 구성 요소는 제품화가 가능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DNA에서부터 출발해서 mRNA, 요새 너무 많이들 알고 계시죠? mRNA가 만들어지고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단백질이 기능을 해서 바이오케미칼, 즉 화학 소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포가 그거를 구동하게 되는데요. 이 다양한, 즉 DNA도 저희가 제품화를 시킬 수가 있겠고요. DNA 치료제 백신, mRNA는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mRNA 치료제 백신으로 저희가 개발할 수 있겠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산업 효소 의약품에 응용이 가능하고, 바이오케미칼은 저희가 화이트 바이오텍이라고 하는 분야에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생명체 구성 요소의 모든 컴포넌트들은 저희가 제품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합성 생물학 기술을 어떻게 현재 이용하고 있는지를 몇 가지 이그젬플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DNA 제품입니다. DNA 자체도 제품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트위스트 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 기술 대비 대략 한 10,000배 정도 효율적인 DNA 합성 플랫폼을 개발을 합니다. 즉 마이크로 어레이 기반에서 스케일을 급격하게 증가를 시켜서 코스트 다운을 이루어내고, 이래서 세계 시장을 점점 이렇게 잡고 있죠, 현재. 그래서 현재 기업 가치가 대략 한 작년 기준으로 283% 정도 급증했다고 하고요. 시가총액은 7.7 빌리언 달러 정도 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더나 이그젬플인데, 저기 모더나를 소개시켜 드리는 게 아니고 긴코 바이오웍스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요. 모더나가 mRNA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단계들이 몇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템플릿이 되는, 주형이 되는 DNA 플라스미드를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되는 스텝이 있었고, 다음에 그 템플릿 DNA로부터 mRNA를 잘 만들어야 되는 스텝이 있었는데, 이 연구 개발 과정에서 긴코 바이오웍스가 대량의 DNA 베리언트들을 만들어주고 테스트해주고 최적화하는 데 상당히 일조를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좀 전에 이승구 단장님께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긴코 바이오웍스는 대략 기업 가치 대략 20빌리언 정도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 의료용 단백질 제품 생산에 응용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대표적인 이그젬플로 요새 각광을 받고 있는 대체 식품입니다. 임파서블이라는 회사죠. 이 인공 고기죠. 인공 고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고기 같은 식감 더하기 고기의 맛을 내야 되는데, 근데 가장 키 포인트가 되는 것이 힘이라고 부르는 케미칼입니다. 즉 이 임파서블 이 회사에서는 힘이라고 하는 케미칼을 유전회로 제작 및 생산 균주를 제작을 해서 미생물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 가치는 현재 10 빌리언 정도 됩니다. 고부가 가치 바이오 화합물 생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말라리아 치료제가 미생물을 통해서 개발된 적이 있는데요. 이 개똥쑥이라고 하는 식물로부터 저희가 말라리아 치료제를 만들어내게 되면 대략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식물체를 키워야 되고 추출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저희가 이런 합성 생물학 기반의 인공 대사회로를 효모에 넣어주고 이걸 이용해서 말라리아 치료제를 만들게 되면 대략 한 3개월이면 발효 생산이 가능하다. 이건 현재까지 상용화가 된 프로세스입니다. 석유 대체 바이오 화학 소재 생산입니다. 왼쪽 편에 보시는 이 굉장히 복잡한 패스웨이가 생명체 내에 존재하는 패스웨이고 일부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일부인데, 이 생명체 내에 존재하는 패스웨이들을 가만히 보면 저희가 원유로부터 끄집어낼 수 있는 대부분의 모노머, 빌딩 블럭들을 생명체를 이용해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힌트를 얻게 됩니다. 현재 그래서 이러한 생명체 내에 있는 대사 경로를 이용을 해서 바이오 플라스틱 모노머라든지 다양한 화이트 바이오 프로덕트들을 만들려는 노력들이 지속이 되고 있고,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외국 기업입니다만은 지노메티카, 듀퐁들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지속 가능 화학 소재 분야입니다. 현재 온실가스 혹은 이 폐가스로 알려져 있는 일산화탄소 혹은 이산화탄소 같은 이런 C1 가스들을 미생물 기반으로 다양한 고부가 가치 화합물로 전환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분야의 리딩 컴퍼니 회사는 미국 기업인 란자텍이 되겠고요. 이 란자텍은 현재 중국과 벨지움 그리고 사우스 아프리카 그리고 인디아 등에서 이미 상업화 플랜트를 현재 컨스트럭션을 하고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 지속 가능 분야, 즉 환경 문제 해결에도 일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이그젬플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인공세포 기반으로 의약 미생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나 들고 나와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인공 마이크로비움입니다. 대표적인 이그젬플로 이 장내에 이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많이 존재하게 되면 굉장한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장내에 존재하는 페닐알라닌은 장내 미생물을 이용을 해서 분해를 시키려는
하는 노력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은 신로직이고요. 이렇게 구축된 인공세포는 현재 임상 2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PKU라고 하는 페닐케톤 요증뿐만 아니고 다양한 대사 질환 이런 거에 마이크로비얼 이 치료제로서 개발되려는 노력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농업 분야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대표적인 이그젠플이 식량 유래 미생물을 대량해서 분석하고 그 토양이나 식물체에 존재하는 미생물 중에서 유익 미생물을 저희가 규명해내고 엔지니어링해서 농업을 위한 인공 마이크로비옴을 만들려는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디고라는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이고요. 현재 기업 가치는 1.4 빌리언 정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한번 트리로 한번 나타내봤습니다. 헬스케어 분야, 그다음에 푸드 드링크 분야, 인더스트리얼 케미컬 분야, 그다음에 컨슈머 프로덕트 분야, 바이오 퓨얼 분야, 그리고 DNA, RNA 합성 분야,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분야, 그리고 아그리컬처 분야 이렇게 다양한 전 산업 분야에 걸쳐서 합성 생물학을 주된 기술로 삼고 프로덕트를 내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고 이는 저희가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파운드리 기술 동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파운드리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파운드리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도체 파운드리는 이 주문자 생산 방식이지만 이 바이오 파운드리도 주문자 생산 방식 형식입니다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즉 팹리스 기업에서 설계된 반도체를 생산하는 역할만 하죠. 근데 이 바이오 파운드리는 저 설계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파운드리입니다. 즉 설계도 하는, 즉 설계, 제조, 활용은 이제 기업에서 하겠죠.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설계와 제조를 포함하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게 바이오 파운드리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반도체 파운드리와는 약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발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이오 파운드리의 주된 목표는 공유 산업을 유발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래서 이 설계와 제조를 바이오 파운드리에서 담당을 하고, 다음에 만들어진 프로덕트를 이 다양한 산업계에서 활용을 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DBTL 사이클을 굉장히 빠르게 돌리는, 빠르게 활용을 하는 역할을 바이오 파운드리가 하게 됩니다. 미국과 몇 가지 파운드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와 민간 바이오 파운드리로 저희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는 말하는 것처럼 정부 주도의 바이오 파운드리입니다. 대표적인 이그젠플은 에자일 바이오 파운드리고요. 에자일 바이오 파운드리에서 내놓는 목표는 바이오 화합물 상용화 시간을 2배 정도 가속화시키고 비용을 4배 정도 절감시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향해서 다양한 케미칼들을 현재 협력 기반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대표적인 민간 바이오 파운드리인 긴코바이오웍스입니다. 계속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바이오웍스는 바이오 회사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지만, 합성 생물학 회사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IT 기업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이 엄청난 이 자동화에 의한 쏟아져 나오는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활용해야 되는 스텝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IT를 주된 업으로 주된 기술로 삼는 연구자들을 대거 기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간 바이오 파운드리가 아미리스입니다. 아미리스가 나타내고 있는 이 구사하고 있는 기술은 저희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DBTL 사이클을 자동화시키고 AI 기반의 이 바이오 파운드리 기술을 구사하고 있다라는 것은 동일하고요. 이 아미리스 바이오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목표로 내세우는 게 7년간 15개의 물질을 상용화하겠다. 여기 이제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주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정도 목표를 갖고 아마 회사가 운영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500개, 일주일에 1,600개 정도의 다른 균주가 제작되고 있고, 일주일에 10만 개의 시료가 분석이 되고 있고, 연간 150만 개의 균주 발효 및 분석이 이루어져서 7년간 15개 물질을 상용화하겠다.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굉장히
굉장히 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2010년 초반부터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국가 주도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다음에 다양한 산업계에서의 이 협업을 통해서 대략 한 6개 내지 6개의 이 바이오 파운드리가 영국 내 곳곳에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각의 바이오 파운드리가 주된 엑스퍼티즈로 삼는 분야가 다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들으셨지만 국가적인 투자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예를 들어서 셴젠 지역에는 대략 한 바이오 파운드리가 내년 말 정도 완공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굉장한 투자로 바이오 파운드리가 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셀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바이오 기술의 4차 산업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바이오 파운드리가 전 세계적으로 대략 한 27개 정도가 퍼져 있는데요. 이 27개 정도가 모여서 이 표준화를 의논하고 다양한 기술 교류를 하는 것이 바이오 파운드리 국제 연합 GBA가 되겠습니다. 국내 합성 생물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서울, 경기, 대전, 광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 거점이 현재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파운드리는 합성 생물학 기술 기반으로 공유 산업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으로 DBTL 사이클을 돌리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